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종이 한 장과 펜입니다. 자, 다들 준비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 집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목표 심박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목표 심박수라는 것은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목표가 되는 심박수라는 의미인데요. 이 목표 심박수를 구할 때는 이 최대 심박수와 안정지 심박수 그리고 운동 강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공식 보이죠? 목표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 빼기 안정지 심박수 곱하기 운동 강도 플러스 안정지 심박수라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공식으로만 보면 알 수 없으니까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 심박수 구하는 것에 한번 익숙해져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나이는 15살, 그 다음에 안정시 심박수는 60회, 그리고 운동 강도는 60%인데, 자, 목표 심박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위에 보면 목표 심박수는 맨 처음에 뭐예요? 최대 심박수 마이너스 안정시 심박수죠. 그러면 이걸 구할 때 어떻게 되냐면, 최대 심박수는 220 마이너스 나이잖아요. 그럼 일단 220 마이너스 15를 해주는 거예요. 왜 15예요? 나이가 15살이기 때문에 15를 해준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60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여기 빼기 안정시 심박수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운동 강도를 해주는 건데, 운동 강도가 60%라고 제시했으니까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면 0.6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0%가 100분의 60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환산하면 0.6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60 안정시 심박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쭉 다 거쳐서 계산을 하면 목표 심박수는 147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따 정지해 놓고 한번 눈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입니다. 자, 똑같이 나이 15살, 안정시 심박수는 좀 변했죠. 80회로. 그 다음에 운동 강도는 40%인데, 그러면 이때 목표 심박수는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정지라고 한번 종이와 펜을 들고 풀어봅시다. 자, 다 풀어봤죠? 정답은 심박수 몇 회? 그쵸, 130회입니다. 자, 답이 틀렸다면 다시 한번 계산 과정을 보세요. 만약 계산 과정 중에 좀 잘못 계산한 게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130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다음은 티볼의 과학적 원리에서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충격량은 어떤 물체가 신체에 가한 충격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작용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작용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받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만약에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팔꿈치를 핀 상태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여러분 팔꿈치 펴보세요. 공이 되게 빠르게 날아온다 생각하세요. 딱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그쵸. 팔꿈치를 핀 상태로 공을 받으면요, 충격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작용시간이 적어지고 충격력이 커져요. 왜? 자,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놀이터에서 경찰과 도둑을 하는데 경찰이 쫓아와요. 그러면 도둑인 자신은 도망가기 위해서 놀이기구에서 아래로 바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점프를 해야겠죠. 점프를 했는데 무릎이 편인 상태에서 바닥에 착지를 해봤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작용시간은 무릎을 핀 상태에서 착지했으니까 작용시간은 짧아지고 충격력은 엄청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야구의 티볼에서도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받으면 이 공이 날라왔을 때 이 손에 가해진 힘의 작용시간은 적어지고 짧아지고 충격력은 되게 커지는 거예요. 자, 숫자로 환산하자면 충격량이 100이라고 치면 만약에 작용시간이
2 정도로 가면 충격력은 50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작용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자, 팔꿈치를 굽히면서 받으면 아주 안전하게 돼요. 그 이유는 충격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작용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길어짐으로 인해서 충격력이 적어지는 거예요. 자, 또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놀이터에서 점프해서 떨어지는데 이제는 무릎을 핀 상태가 아니라 무릎을 굽히면서 바닥에 착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굽히는 그 작용으로 인해서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받는 무릎의 충격력은 작아짐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착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T볼로 넘어가면 팔꿈치를 굽히면서 공을 받으면 힘의 작용 시간이 길어질 뿐더러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 충격력이 작아져 상해의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갔죠? 이해 안 갔으면 어쩔 수 없고. 자, 이 충격량에 관한 문제도 시험에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수업 시간 때 이거를 내일 다룰 건데 집중해서 더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베르누이 정리에 의한 마그누스 효과입니다. 자, 베르누이의 정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유속이 빠르면 유압이 낮고 유속이 느리면 유압이 높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유속이 뭐냐면 물체의 속력이고, 유압은 물체의 압력을 뜻하는 것으로, 자, 물체가 빠르게 슉 지나갔어요. 그러면 주위의 압력은 어떻게 되죠?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체의 속력이 되게 느리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위의 압력은 되게 커집니다. 이게 바로 베르누이의 정리예요. 그냥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한 마그누스 효과를 지금 다룰 건데, 이 마그누스 효과는 베르누이의 정리와 엄청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맨 처음 마그누스 효과의 탑스핀을 알아볼 거예요. 탑스핀은 순회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순회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탑스핀이라는 게 이렇게 공의 방향이 이 화살표 보이죠?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공이. 자, 그러면 이 공의 진행 방향과 이 스핀을 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순회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T볼 타격에서 공 윗부분을 딱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공의 윗부분을 배트로 치면 공이 이렇게 돌므로 인해서 순회전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베르누이의 정리는 마그누스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공의 윗부분은 유속이 느리고 유압이 커요. 왜냐하면 이 윗부분은 이 공기의 저항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면서 유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음,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밑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반대로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절 받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고 이쪽은 유압이 그럼으로써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압력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죠? 그쵸. 압력은 큰 곳에서부터 작은 곳으로 압력이 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그누스 힘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 마그누스 힘은 이 유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계속 이렇게 순회전을 하면 궤적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쪽 아래 방향으로 마그누스 힘이 형성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돌면서 비행 궤적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자가 동일한 각도로 공을 쳤는데 한 번은 무회전이 됐고 한 번은 이런 순회전이 됐어요. 무회전이 됐다는 것은 정확히 타격을 했다는 거겠죠. 자, 무회전을 했을 때보다 이 순회전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비행 시간이 짧아져요. 왜냐하면 무회전으로 쳤다면 공이 회전하지 않고 쭉 이렇게 날아갔을 텐데 타자가 상단을 건들므로 인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마그누스 힘이 형성돼서 마그누스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비행 궤적이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자세한 거는 내일 1교시 혹은 2교시 수업 때 만나기로 하고요. 어려운 것이 있다면 본 수업 시간 때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